윤태섭은 상복 소매를 꽉 쥐었다. 장례식장 천막 아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아버지 윤성호 회장의 3년 투병은 끝이 났다. 검은 옷을 입은 조문객들이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다. 태섭은 그저 묵묵히 서 있었다. 형들은 앞쪽에서 조문을 받았다. 큰형 윤태주는 양복 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정중하게 인사했다. 둘째 윤태호는 눈물을 훔치는 척했지만 태섭은 알고 있었다. 저 눈물이 진짜인지 아닌지. 장례식이 끝나고 상속 변호사가 도착했다. 서울 강남에서 온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꺼내놓았다. 가족들이 모두 회의실에 모였다. 어머니 이정희는 검은 한복을 입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차분했다. 슬픔보다는 계산이 먼저였다. 태섭은 구석 의자에 앉았다. 형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쳤다. 고인께서 남기신 유산을 공개하겠습니다. 태준이 먼저 호명됐다. 장남 윤태준에게는 서울시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 건물을 상속합니다. 시가 약 300억 원입니다.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한 대로였다. 태호가 다음이었다. 차남 윤태호에게는 강남구 소재 상가 건물을 상속합니다. 시가 약 200억 원입니다. 태호는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그는 형과 눈빛을 나눴다. 이제 태섭 차례였다. 태섭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버지가 뭘 남겼을까? 작은 아파트라도 있을까? 변호사가 다음 문장을 읽었다. 삼남 윤태섭에게는 경기도 가평군 상동리 소재 창고 부지 1필지를 상속합니다. 침묵이 흘렀다. 태호가 먼저 웃음을 터뜨렸다. 창고? 그거 완전 폐가 아니에요? 태준도 미간을 찌푸렸다. 그 창고 아직 있었어? 아버지가 20년 전에 쓰던 곳 아닌가?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그 창고 곰팡이만 잔뜩 낀 곳이지. 쓸모도 없는데. 태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입술을 꽉 깨물었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끓어올랐다. 분노일까? 서러움일까? 아니면 체념일까? 변호사가 서류를 접었다. 이상으로 상속 절차를 마치겠습니다. 태준이 일어서며 말했다. 그럼 이제 정리하시죠. 장례 마무리하고 다들 돌아가시면 됩니다. 태호가 태섭을 힐끗 봤다. 태섭아, 창고라도 받은 게 어디야? 그냥 땅값이라도 받아. 태섭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천막 뒤편으로 걸어갔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하늘은 흐렸다. 비가 올 것 같았다. 밤이 되었다. 태섭은 장례식장 옆 천막에 혼자 남았다. 아버지의 유골함이 놓여 있었다. 작은 나무 상자였다. 태섭은 그 앞에 앉았다. 촛불이 흔들렸다. 그는 유골함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끝까지 날 무시했군요. 목소리가 떨렸다. 형들한테는 수백억을 주고 저한텐 창고 하나요? 그는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괜찮아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창고가 뭔지. 촛불이 꺼질 듯 흔들렸다. 태섭은 고개를 들었다. 유골함 옆에 낡은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이름이 없었다. 그냥 묶여 있을 뿐이었다. 태섭은 봉투를 집어들었다. 무겁지 않았다. 안에 뭔가 있었다. 하지만 열어보지 않았다. 지금은 아니었다. 그는 봉투를 품에 넣었다. 아버지, 답을 찾아볼게요. 천막 밖으로 나가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어깨를 적셨다. 태섭은 우산도 없이 걸었다. 주차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비는 점점 거세졌다. 옷이 젖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차에 올라타 핸들을 잡았다. 그의 손이 떨렸다. 시동을 걸었다. 창밖으로 장례식장이 멀어졌다. 형들은 아직 안에 있었다. 어머니도 있었다. 그들은 아마 상속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이다. 누가 뭘 받았는지, 어떻게 나눌 건지. 태섭은 그런 이야기에 끼고 싶지 않았다. 아니, 끼워주지도 않았을 것이다. 차는 어둠 속으로 달렸다. 가평으로 가는 길은 멀었다. 하지만 태섭은 지금 가고 싶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갔다.
작은 원룸이었다. 폐교된 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다 그만두고 지금은 아르바이트로 살고 있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젖은 옷을 벗어 걸었다.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불을 켰다. 봉투를 뜯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태섭은 창문을 열었다. 빗소리가 들렸다. 그는 의자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다. 별은 보이지 않았다. 구름만 가득했다. 아버지는 왜 그랬을까? 혼잣말이 흘러나왔다. 왜 저만 이렇게 대했을까? 대답은 없었다. 빗소리만 계속됐다. 태섭은 눈을 감았다. 내일 창고에 가기로 했다. 그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산을. 그게 뭐든 간에. 비는 밤새 내렸다. 윤태섭은 어릴 적부터 늘 뒤였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어머니는 태준의 손만 잡았다. 태호도 옆에 있었다. 태섭은 혼자 뒤에서 따라갔다. 사진도 마찬가지였다. 가족 사진을 찍을 때면 태섭은 항상 가장자리였다. 아버지는 태준을 중앙에 세웠다. 장남이니까. 태호는 그 옆이었다. 똑똑하니까. 태섭은 끝이었다. 이유는 없었다. 중학교 때였다. 태섭은 미술 시간이 좋았다. 그림을 그릴 때면 세상이 조용해졌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다. 물감과 붓만 있으면 됐다. 미술 선생님이 태섭의 그림을 보고 말했다. 태섭아, 넌 재능이 있어. 계속 그려봐. 태섭은 그 말이 기뻤다. 집에 돌아와 그림을 아버지에게 보여줬다. 산 풍경을 그린 수채화였다. 아버지는 그림을 힐끗 보더니 말했다. 그림이 밥 먹여주냐? 태섭은 아무 말도 못했다. 아버지가 이어 말했다. 형들처럼 공부해라. 그림 같은 건 취미로만 해. 그날 밤 태섭은 그림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다. 하지만 다음날 다시 꺼냈다. 펴서 책상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계속 그렸다. 몰래. 고등학교 졸업 후였다. 태준은 서울대에 합격했다. 어머니는 온 동네에 자랑했다. 친척들을 불러 파티를 열었다. 태호도 의대에 들어갔다. 어머니는 냉장고에 합격증을 붙였다. 두 장이 나란히 붙었다. 태섭은 지방대 미술교육과에 합격했다. 어머니는 합격증을 받아보더니 서랍에 넣었다. 미술이면 뭐하니? 선생이라도 되려고. 태섭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형들은 의사, 사업가 되는데 넌 참.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하지만 태섭은 참았다. 대학에 갔다. 미술을 배웠다. 교육학도 배웠다. 졸업 후 중학교 미술교사가 됐다. 시골 학교였다. 월급은 적었다. 하지만 아이들이 좋았다. 첫 부임지는 가평의 작은 중학교였다. 학생이 20명도 안 됐다. 태섭은 매일 아침 일찍 출근했다. 교실을 정리하고 미술 도구를 준비했다. 아이들은 처음엔 그림에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태섭은 포기하지 않았다. 한 명 한 명 이야기를 들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슨 꿈이 있는지. 한서진이라는 학생이 있었다. 조용한 아이였다. 말이 없었다. 그림도 그리지 않았다. 태섭은 어느 날 서진에게 물었다. 서진아, 넌 뭐가 좋아?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태섭은 웃으며 말했다. 그럼 천천히 찾아보자. 괜찮아? 그날 이후 서진은 조금씩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꽃을 그렸다. 하늘을 그렸다. 태섭은 그 그림들을 교실 벽에 붙였다. 서진이 처음으로 웃었다. 1년 후 서진의 부모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태섭은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서진은 병원 복도에 혼자 앉아 있었다. 눈물도 나오지 않는 얼굴이었다. 태섭은 서진 옆에 앉았다. 선생님이 여기 있을게.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태섭은 그저 옆에 있었다. 장례식은 초라했다. 조문객이 거의 없었다. 서진에게는 친척도 없었다. 태섭은 홀로 장례를 치렀다.
자기 월급으로 장례비를 냈다. 많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다. 서진은 그 후 보육원으로 갔다. 태섭은 가끔 찾아갔다. 그림 도구를 들고 갔다. 서진과 함께 그림을 그렸다. 말은 많지 않았다. 그냥 옆에 있었다. 그게 전부였다. 집에서는 달랐다. 명절 때마다 태섭은 집에 갔다. 형들은 비싼 선물을 들고 왔다. 태주는 백화점 상품권을 줬다. 태호는 수입 과일을 가져왔다. 태섭은 손수 그린 그림을 액자에 넣어갔다. 어머니는 그림을 받아보더니 구석에 세워뒀다. 그림은 집에 많아서 아버지는 아예 보지도 않았다. 태준과 태호는 사업 이야기를 했다. 아버지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태섭은 그저 밥만 먹고 나왔다. 어느 설날이었다. 태준이 새 차를 샀다는 이야기를 했다.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다. 역시 우리 큰아들이야. 태호가 병원을 확장한다고 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다. 사업은 크게 해야지. 태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태섭을 보며 물었다. 넌 뭐하고 지내냐? 태섭은 대답했다. 학생들 가르치고 있어요. 아버지는 코웃음을 쳤다. 그래봤자 월급쟁이지. 태섭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밥을 다 먹고 일어났다. 어머니가 물었다. 벌써 가니? 태섭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일이 있어서요. 일은 없었다. 그냥 있기 싫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섭은 차 안에서 눈물을 흘렸다. 소리 내지 않았다. 그냥 눈물만 흘렀다.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었다.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겠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 되면 학교에 갔다. 아이들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학교는 폐교됐다. 학생 수가 줄어서였다. 태섭은 직장을 잃었다. 다른 학교를 알아봤지만 자리가 없었다. 결국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편의점, 배달, 공사장. 뭐든 했다. 형들은 몰랐다. 어머니도 몰랐다. 아버지도 몰랐다. 그리고 아버지가 쓰러졌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태섭은 병원으로 갔다. 형들은 이미 와 있었다.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있었다. 의사가 말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년간 투병이 이어졌다. 태섭은 가끔 병문안을 갔다. 아버지는 태섭을 보면 고개를 돌렸다.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눈만 감았다. 태섭은 그래도 갔다. 과일을 놓고 왔다. 아버지는 끝까지 그 과일을 먹지 않았다. 그리고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서 태섭은 혼자였다. 형들은 조문객을 맞았다. 어머니는 울었다. 태섭은 울지 않았다. 울 수가 없었다. 가슴이 텅 비어 있었다. 슬픔도 분노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냥 비어 있었다. 상속 발표가 있었다. 참고한 채. 그게 전부였다. 태섭은 웃음이 나왔다. 끝까지 일했구나. 끝까지. 윤태섭은 가평행 버스에 올랐다. 아침 일찍 서울을 출발했다. 버스는 한산했다. 노인 몇 명과 학생 하나가 전부였다. 태섭은 창가에 앉았다. 밖을 보니 산이 보였다. 나무들이 흔들렸다. 바람이 부는 모양이었다. 버스는 구불구불한 길을 달렸다. 1시간 반쯤 지나 가평에 도착했다. 터미널에서 내려 택시를 잡았다. 기사에게 주소를 알려줬다. 상동리 산 아래 창고요. 기사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거기 뭐 있어요? 사람도 안 사는 곳인데. 태섭은 대답하지 않았다. 기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택시는 좁은 길로 접어들었다. 포장도 안 된 흙길이었다. 차가 덜컹거렸다. 나무들이 양옆으로 우거졌다. 햇빛이 가려졌다. 10분쯤 달리자 길이 끝났다. 기사가 말했다. 여기까지예요. 더 들어가면 차가 못 가요. 태섭은 돈을 내고 내렸다. 택시는 돌아갔다. 먼지가 일었다. 태섭은 혼자 남았다. 주변을 둘러봤다. 산이었다. 나무뿐이었다. 사람은 없었다.
새소리만 들렸다. 앞으로 걸었다. 오솔길이 있었다. 풀이 무성했다. 신발이 젖었다. 이슬 때문이었다. 걷다 보니 낡은 건물이 보였다. 목재 건물이었다. 지붕은 녹슬었고 벽은 갈라져 있었다. 문에는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녹이 잔뜩 슬어 있었다. 태섭은 가방에서 열쇠를 꺼냈다. 변호사가 준 열쇠였다. 자물쇠에 넣고 돌렸다. 뻑뻑했다. 힘을 줬다. 철컥 소리가 났다. 자물쇠가 열렸다. 문을 밀었다. 삐걱 소리가 났다. 안으로 들어갔다. 어두웠다. 창문이 있었지만 먼지로 가려져 있었다. 햇빛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태섭은 휴대폰 손전등을 켰다. 불빛이 창구를 비췄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바닥은 축축했다. 벽에는 거미줄이 쳐 있었다. 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구석에 낡은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공구들도 있었다. 녹슨 망치, 톱, 삽. 오래전에 쓰던 것들이었다. 벽면을 보니 종이가 붙어 있었다. 설계도였다. 태섭은 가까이 다가갔다. 잉크가 번져 있었다. 글씨는 잘 보이지 않았다. 옆에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낡은 흑백 사진이었다. 태섭은 손전등을 비췄다. 사진 속에 젊은 남자가 있었다. 아버지였다. 30쯤 돼 보였다. 공사장 같은 곳에 서 있었다. 헬멧을 쓰고 있었다. 옆에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 모두 웃고 있었다. 다음 사진을 봤다. 아버지가 건물 앞에 서 있었다. 준공식 같았다. 리본을 자르는 모습이었다. 뒤에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다. 태섭은 그 사진을 오래 봤다. 아버지의 표정이 밝았다. 자랑스러워 보였다. 태섭은 그런 아버지를 본 적이 없었다. 마지막 사진에서 손이 멈췄다. 아버지가 아이를 안고 있었다. 어린아이였다. 서너 살쯤 돼 보였다. 아이는 그림을 들고 있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다. 아버지는 웃고 있었다. 아이도 웃고 있었다. 태섭은 그 아이가 누군지 알았다. 자기였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손이 떨렸다. 사진을 떼어냈다. 뒷면을 봤다. 연필로 쓴 글씨가 있었다. 태섭이와 함께. 1982년. 그 해가 태섭이 4살 때였다. 태섭은 기억하지 못했다. 이런 사진이 있었는지도 몰랐다. 어머니도 보여준 적이 없었다. 형들도 몰랐을 것이다. 태섭은 사진을 품에 넣었다. 다시 창고를 둘러봤다. 다른 곳도 확인해야 했다. 안쪽으로 걸어갔다. 벽을 손으로 더듬었다. 축축했다. 곰팡이가 손에 묻었다. 신경 쓰지 않았다. 계속 더듬었다. 서쪽 벽에 뭔가 이상했다. 나무 판자가 덧대어져 있었다. 다른 벽과 색이 달랐다. 새 나무였다. 태섭은 판자를 두드렸다. 텅텅 소리가 났다. 속이 비어 있었다. 손으로 흔들어 봤다. 흔들렸다. 못이 박혀 있었지만 느슨했다. 공구를 찾았다. 구석에 있던 망치를 가져왔다. 일주일이 지났다. 윤태섭은 창고에서 가져온 서류들을 펼쳐놓고 있었다. 원룸 책상 위는 온통 종이로 뒤덮였다. 통장, 토지 문서, 편지. 하지만 아직 그 편지는 제대로 읽지 못했다. 용기가 나지 않았다. 첫 줄만 봤을 뿐이었다. 너와 그녀는 같은 피다. 그 한 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같은 피? 그녀가 누구지? 한서진을 말하는 걸까? 태섭은 혼란스러웠다. 서진은 제자였다. 그뿐이었다. 혈연관계일 리 없었다. 밤이 깊었다. 태섭은 창밖을 봤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다. 비가 올 것 같았다. 바람도 세게 불었다. 창문이 덜그럭거렸다. 태섭은 창문을 닫았다. 다시 책상 앞에 앉았다. 편지를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심호흡을 했다. 펼쳤다. 아버지의 글씨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물에 반응하는 잉크가 아니었다. 일반 잉크였다. 선명했다. 읽기 시작했다.
태섭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이미 창고를 찾아왔을 것이다. 그리고 내 그림들을 봤을 것이다. 미안하다. 평생 너에게 차갑게 대했다. 하지만 이유가 있었다. 태섭은 계속 읽었다. 서진은 내 누나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내가 결혼 전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한미선이었다. 우리는 서로 사랑했다. 하지만 집안이 반대했다. 그녀는 가난했다. 나는 건설사 아들이었다. 결혼할 수 없었다. 태섭은 숨을 참았다. 그런데 그녀가 임신을 했다. 서진이었다. 나는 책임지려 했다. 하지만 부모님이 막았다. 그녀를 멀리 보냈다. 나는 지금의 내 어머니와 결혼했다. 정략 결혼이었다. 편지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몇 년 후 미선이 너를 데리고 찾아왔다. 너도 내 아들이라고 했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병원에서 검사를 했다. 결과는 양성이었다. 너는 내 친아들이었다. 빗방울이 창문을 때렸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미 태준과 태호가 있었다. 내 어머니 이정희는 모든 걸 알았다. 그녀는 조건을 내걸었다. 너를 데려오려면 미선과 서진을 포기하라고. 나는 선택해야 했다. 천둥이 쳤다. 나는 너를 선택했다. 미선에게 돈을 주고 떠나보냈다. 서진은 미선이 키우기로 했다. 하지만 미선은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다. 서진은 친척 집을 떠돌았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내가 가평중학교에 부임했을 때 나는 알았다. 그리고 서진이 그 학교에 다니는 것도 알았다. 우연이 아니었다. 내가 배치한 것이다. 너와 서진이 만나게 하려고. 태섭은 편지를 내려놓았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머리가 복잡했다. 아버지가 모든 걸 계획했다는 말인가? 태섭과 서진의 만남을, 모든 것을. 다시 편지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내 어머니는 너를 미워했다. 너는 그녀의 친아들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나도 너를 차갑게 대해야 했다. 그녀의 눈치를 봐야 했다. 미안하다. 눈물이 났다. 창고에 숨겨놓은 것들은 내가 너에게 주지 못한 사랑이다. 내 그림들. 그리고 내가 살아갈 돈. 토지 문서도 있다. 그 땅은 곧 개발될 것이다. 수십억의 가치가 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서진에게도 줘라. 그 아이도 내 딸이다. 그리고 내 누나다. 부탁한다. 내가 하지 못한 일을 내가 해줘. 편지는 거기서 끝났다. 태섭은 편지를 책상에 내려놓았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렀다. 모든 게 이해됐다. 아버지의 냉정함, 어머니의 차가움, 형들의 무시, 모두 이유가 있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태섭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계속 울렸다. 결국 받았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떨렸다. 선생님, 저 서진이에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서진아? 선생님,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태섭은 눈물을 닦았다. 아니야, 괜찮아. 무슨 일이야? 서진이 말했다. 보육원 원장님이 선생님 찾으래요. 급한 일이래요. 태섭은 시계를 봤다. 밤 10시였다. 지금? 네, 지금 와주실 수 있으세요? 태섭은 대답했다. 알았어. 갈게. 전화를 끊었다. 태섭은 재킷을 입었다. 우산을 챙겼다. 밖으로 나갔다.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차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었다. 보육원까지는 1시간 거리였다. 비 때문에 더 오래 걸렸다. 도로가 미끄러웠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와이퍼를 빠르게 돌렸다. 천천히 운전했다. 머릿속은 계속 복잡했다. 서진이 누나라니. 믿기지 않았다. 보육원에 도착했다. 원장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선생님 오셨어요? 태섭은 물었다. 무슨 일이세요? 원장이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서진이가 물어봤어요. 자기 부모님 이야기를요? 태섭은 멈춰 섰다. 부모님요?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갑자기 궁금하대요.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는 알고 있는데 아버지는 모른다고요. 태섭은 가슴이 철렁했다. 그래서요? 원장이 태섭을 봤다. 선생님이 뭔가 아시는 게 있나 해서요. 서진이가 선생님을 제일 믿어요. 혹시 부모님 이야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태섭은 대답하지 못했다. 목이 막혔다. 무엇라 말해야 할까? 서진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숨겨야 할까? 원장이 이어 말했다. 사실 서진이 어머니한테서 편지가 왔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쓴 편지요. 보육원에 맡겨뒀었는데 이제 줘야 할 것 같아요. 편지요? 네, 서진이가 성인이 되면 주라고 했어요. 이제 20살이에요. 태섭은 숨을 삼켰다. 그 편지에 뭐가 적혀 있나요? 원장이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봉인되어 있어서 서진이만 열어볼 수 있어요. 태섭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서진이를 만나고 싶어요. 지금요? 밤인데? 네, 지금이요. 원장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불러올게요. 잠시 후 서진이 내려왔다. 긴 머리를 묶고 있었다. 편한 옷을 입고 있었다. 태섭을 보자 환하게 웃었다. 선생님. 태섭은 서진을 봤다. 이제 다르게 보였다. 누나, 친누나 같은 아버지를 둔. 태섭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참았다. 서진아, 할 이야기가 있어. 서진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무슨 이야기요? 태섭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밖에서는 천둥이 또 한 번 쳤다. 비는 그칠 줄 몰랐다. 태섭은 서진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떨렸다. 내가 알게 된 게 있어. 너에 대해서. 서진은 태섭을 조용히 바라봤다. 원장도 옆에 서 있었다. 태섭은 입을 열었다. 너의 아버지 말이야. 그 순간 정전이 됐다. 보육원 전체가 어두워졌다. 서진이 작게 비명을 질렀다. 태섭은 서진의 손을 더 꽉 잡았다.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어둠 속에서 태섭의 목소리만 울렸다. 진실을 말할 시간이 왔다. 불이 다시 들어왔다. 윤태섭은 한서진과 마주 앉아 있었다. 보육원 상담실이었다. 원장은 자리를 비켜줬다. 둘만 남았다. 서진은 긴장한 표정이었다. 태섭도 마찬가지였다. 선생님, 제 아버지가 누구예요? 서진이 먼저 물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태섭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태섭은 천천히 말했다. 서진아, 내가 알게 된 건 며칠 전이야. 서진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뭘요? 태섭은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다. 아버지가 남긴 편지였다. 서진에게 건넸다. 이거 읽어봐. 서진은 편지를 받아들었다. 펼쳤다. 읽기 시작했다.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였다.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손이 떨렸다. 다 읽고 나서 고개를 들었다. 이게 진짜예요? 태섭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직접 쓴 편지야. 서진은 편지를 다시 봤다. 그럼 우리가 남매라는 거예요? 태섭은 대답했다. 그래.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믿을 수가 없어요. 태섭도 눈물이 났다. 참으려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다. 나도 그래. 하지만 사실이야. 서진은 편지를 꽉 쥐었다. 그럼 제 아버지가 윤성호 회장님이었어요? 응. 돌아가신 분이요? 그래. 서진은 고개를 떨구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왜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왜 진작 말 안 해주신 거예요? 태섭은 서진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도 힘들었을 거야. 상황이 복잡했어. 서진은 울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태섭은 그저 손을 잡고 있었다.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서진의 울음이 조금씩 잦아들었다. 서진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섭은 대답했다. 아버지가 우리한테 뭔가 남겼어. 창고에. 창고요? 응, 가평에 있는 창고. 거기 금고가 있어. 아직 열어보지 못했어. 서진이 눈을 깜빡였다. 왜요? 태섭은 편지에 적힌 문장을 떠올렸다. 아버지가 너한테 맡기라고 했어. 서진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저요? 왜요? 모르겠어. 하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쓰셨어. 서진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그럼 같이 가요. 태섭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일 가자. 다음 날 아침이었다. 태섭은 보육원 앞에서 서진을 기다렸다. 차 안에 앉아 있었다. 하늘은 맑았다. 어젯밤 비가 모든 걸 씻어낸 것 같았다. 서진이 나왔다. 가방을 메고 있었다. 태섭은 차에서 내려 문을 열어줬다. 타. 서진이 탔다. 태섭도 운전석에 앉았다. 시동을 걸었다. 긴장돼요? 서진이 말했다. 태섭은 웃었다. 나도 그래. 한 달이 흘렀다. 윤태섭은 은행에 돈을 맡겼다. 토지 문서도 안전하게 보관했다. 개발 소식을 확인하니 사실이었다. 내년 봄 착공 예정이었다. 평당 가격도 메모대로였다. 600억은 현실이 될 것 같았다. 한서진은 보육원을 나와 작은 원룸을 얻었다. 태섭이 돈을 보탰다. 서진은 처음에 거절했지만 태섭이 설득했다. 우리 가족이잖아. 그 말에 서진은 울면서 고마워했다. 둘은 자주 만났다. 밥도 먹고 산책도 했다. 늦게 만난 남매였지만 빠르게 가까워졌다. 서진은 태섭을 오빠라고 불렀다. 태섭은 그 호칭이 좋았다. 평생 막내로만 살았는데 이제는 오빠가 됐다. 어느 날이었다. 태섭의 휴대폰이 울렸다. 큰형 윤태준이었다. 태섭아. 네, 형. 집에 좀 와줄래? 급한 일이 있어. 태섭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는 어려워. 와봐. 전화가 끊겼다. 태섭은 한숨을 쉬었다. 서진에게 연락했다. 누나, 형네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아. 무슨 일이에요? 모르겠어. 급하대. 같이 갈까요? 아니야, 혼자 갈게. 태섭은 강남으로 향했다. 큰형의 집은 고급 아파트였다. 주차를 하고 올라갔다. 초인종을 눌렀다. 형수가 문을 열었다. 얼굴이 어두웠다. 태섭 씨, 어서 와요.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 형들이 모여 있었다. 큰형 태준, 둘째 태호, 그리고 어머니 이정희도 있었다. 모두 표정이 굳어 있었다. 앉아. 태준이 말했다. 태섭은 소파에 앉았다. 무슨 일이에요? 태준이 한숨을 쉬었다. 회사가 망했어. 태섭은 놀라지 않았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어떻게요? 투자 실패야. 부동산도 폭락하고 빌딩 담보 대출도 감당이 안 돼. 태호가 끼어들었다. 나도 마찬가지야. 병원 확장하느라 대출 받았는데 환자가 안 와. 세무조사까지 나왔어. 어머니가 말했다.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는 거니? 태준이 태섭을 봤다. 태섭아, 너 창고 땅 있잖아. 태섭은 긴장했다. 네. 그거 팔아야 할 것 같아. 왜요? 우리 빚 갚는 데 써야지. 태섭은 어이가 없었다. 형 빚을 제가 왜 갚아요? 태호가 목소리를 높였다. 야, 우리 가족이잖아. 태섭은 차갑게 대답했다. 저도 가족이었으면 상속 때 똑같이 받았어야죠.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가 말했다. 태섭아, 엄마 말 좀 들어라. 말씀하세요. 형들 좀 도와줘라. 가족이잖니? 태섭은 웃음이 나왔다. 가족이요? 전 언제 가족이었어요? 어머니가 당황했다. 무슨 소리야? 태섭은 일어섰다. 전 아버지한테 받은 게 창고밖에 없어요. 형들은 수백억 받았잖아요. 태준이 말했다. 그래도 그건 땅이잖아. 개발되면 돈이 되잖아. 태섭은 형을 봤다.
어떻게 아세요? 태호가 말했다. 우리가 알아봤지. 그 땅 내년에 개발된대. 수백억 받을 수 있어. 태섭은 화가 났다. 조사까지 하셨네요. 태준이 다가왔다. 태섭아, 제발 좀 도와줘. 우리 진짜 망하게 생겼어. 태섭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왜? 그건 제 거예요. 아버지가 저한테 주신 거예요. 어머니가 소리쳤다. 내 아버지가 뭘 안다고? 태섭은 어머니를 똑바로 봤다. 다 아세요. 제가 누군지도 아시잖아요.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뭐? 태섭은 천천히 말했다. 전 어머니 친아들이 아니잖아요. 거실이 조용해졌다. 태준과 태호가 서로를 봤다. 무슨 소리야? 태섭은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다. 아버지가 쓴 편지였다. 탁자 위에 던졌다. 읽어보세요. 아버지가 쓰신 거예요. 태준이 편지를 집어들었다. 읽기 시작했다. 눈이 점점 커졌다. 태호도 옆에서 같이 읽었다. 둘 다 말을 잃었다. 태호가 중얼거렸다. 이게 무슨... 태준은 어머니를 봤다. 어머니, 이게 사실이에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고개를 돌렸다. 그것만으로도 답이 됐다. 태섭은 말했다. 전 아버지와 한미선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에요. 형들과는 이복 형제고요. 태호가 소리쳤다. 그럼 넌 서자잖아. 태섭은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요. 그래서 평생 무시받았죠? 태준이 편지를 내려놓았다. 그럼 창고 땅은 아버지가 저한테 주신 거예요. 제 몫이에요. 태호가 비웃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한 푼도 안 주려는 거구나. 태섭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주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럼 그 돈은 다른 데 쓸 거예요. 어디? 태섭은 대답했다. 아버지 뜻대로요. 힘든 아이들 돕는 데 쓸 거예요. 어머니가 웃었다. 비웃는 웃음이었다. 힘든 아이들? 내 형들은 안 힘드니? 태섭은 어머니를 봤다. 형들은 이미 수백억 받았잖아요. 그걸로 사업하다 망한 건 형들 책임이에요. 태준이 주먹을 쥐었다. 이 자식이 진짜. 태섭은 물러서지 않았다. 형, 전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아요. 전에는 참았어요. 가족이니까. 하지만 이젠 아니에요. 태호가 말했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하라고? 태섭은 문 쪽으로 걸어갔다. 형들이 알아서 하세요. 전 더 이상 형들 뒤치다꺼리 안 해요. 문을 열려는데 어머니가 소리쳤다. 이 배은망덕한 놈아. 누가 너 키웠는데? 태섭은 멈춰섰다. 돌아봤다.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사랑은 못 받았어요. 한 번도.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태섭은 문을 나섰다. 뒤에서 형들이 뭐라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차에 올라탔다. 손이 떨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처음으로 형들에게 맞섰다.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진실을 말했다. 무서웠지만 후회는 없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서진이었다. 오빠, 어떻게 됐어요? 태섭은 한숨을 쉬었다. 다 말했어. 형들이 뭐래요? 화났지? 당연히. 괜찮아요? 태섭은 웃었다. 응, 괜찮아. 오히려 홀가분해. 다행이다. 누나, 오늘 저녁 같이 먹을래? 좋아요. 어디서 볼까요? 우리 집 근처 식당. 아까 그곳. 알겠어요. 조금 이따 봐요. 전화를 끊었다. 태섭은 시동을 걸었다. 백미러로 아파트를 봤다. 형들이 사는 곳. 이제는 남의 집 같았다. 차는 집으로 향했다. 가는 길에 태섭은 생각했다. 이제 뭘 해야 할까?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이룰까? 서진과 함께 계획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했다.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했다. 옷을 갈아입고 서진을 만나러 갔다. 식당에 서진이 먼저 와 있었다. 오빠. 둘은 마주 앉았다. 밥을 시켰다. 태섭은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했다.
서진은 조용히 들었다. 오빠 힘들었겠어요? 괜찮아. 이제 끝났어. 형들이 계속 연락할 것 같은데 무시할 거야? 어머니는요? 태섭은 쓴웃음을 지었다. 어머니라고 부르기도 싫어. 이젠 서진이 태섭의 손을 잡았다. 오빠, 우리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태섭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우리 둘이서. 밥이 나왔다. 둘은 먹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아름다웠다. 태섭은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구나. 새로운 삶이. 6개월이 지났다. 윤태섭은 고개를 끄덕였다. 앉으세요. 태주는 소파에 앉았다. 태섭도 맞은편에 앉았다. 서진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침묵이 흘렀다.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많이 변했구나. 네. 사무실도 생기고. 재단이에요. 장학재단. 태준은 주변을 둘러봤다. 그래, 들었어. 아버지 이름으로 만들었다며. 네. 태준은 한숨을 쉬었다. 나도 망했어. 완전히. 태섭은 대답하지 않았다. 집도 없어. 지금 월세 사는데 그것도 못 낼 것 같아. 태섭은 태준을 봤다. 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태우도 마찬가지야. 병원 망하고 빚만 잔뜩 남았어. 형수는 애들 데리고 친정 갔어. 태준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우리 완전히 망했어. 태섭은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냉정함을 유지했다. 형, 그래서 오신 거예요? 태준은 고개를 들었다. 응. 도와달라고 하려고. 거절할게요. 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왜? 태섭은 천천히 말했다. 형은 나한테 뭐 해준 게 있어요?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어릴 때부터 날 무시했잖아요. 형만 그런 게 아니에요. 태우 형도, 어머니도, 아버지도. 다들 그랬어요. 태준은 고개를 숙였다. 그건 미안해. 태섭은 쓴웃음을 지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진심이야. 형이 망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안 찾아왔을 거잖아요.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이었으니까. 태섭은 일어섰다. 형, 이제 가보세요. 태준도 일어섰다. 태섭아, 제발. 안 돼요. 태준은 태섭의 팔을 잡았다. 우리 가족이잖아. 태섭은 팔을 뿌리쳤다. 가족이면 예전에 가족처럼 대했어야죠. 태준은 무릎을 꿇었다. 제발, 태섭아. 우리 애들만이라도 생각해줘. 태섭은 태준을 내려다봤다. 형이 무릎을 꿇은 모습. 평생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하지만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다. 형, 일어나세요. 안 일어나. 도와준다고 할 때까지. 태섭은 한숨을 쉬었다. 형, 이러지 마세요. 그럼 도와줘. 태섭은 태준의 어깨를 잡았다. 형, 전 형들한테 줄 돈이 없어요. 태준은 고개를 들었다. 600억 받았잖아. 그건 재단 돈이에요. 아이들 돕는데 쓸 거예요. 우리 애들도 아이잖아. 태섭은 태준을 일으켜 세웠다. 형 애들은 아직 집이 있고 학교 다니잖아요. 우리가 도울 애들은 고아예요. 부모 없는 애들이에요. 태준은 입을 다물었다. 태섭은 계속 말했다. 형들은 이미 수백억 받았어요. 그걸로 사업하다 망한 거예요. 그건 형들 책임이에요. 태준은 눈물을 흘렸다. 그래도 우린 형제잖아. 태섭은 고개를 저었다. 형제였으면 예전에 형제처럼 대했어야죠. 태준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태섭은 문을 열었다. 형, 나가주세요. 태준은 비틀거리며 나갔다. 문이 닫혔다. 태섭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힘들었다. 형을 거절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서진이 들어왔다. 오빠 괜찮아요? 응. 힘들었죠? 태섭은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 서진은 태섭 옆에 앉았다. 잘한 거예요? 그런가? 네, 오빠가 굴복하면 평생 형들 뒤치다꺼리 해야 해요.
태섭은 서진을 봤다. 누나 말이 맞아. 둘은 한참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한 달이 더 지났다. 소식이 들렸다. 태주는 지방으로 내려갔다.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고 했다. 태호는 작은 의원을 열었다. 서울이 아닌 경기도 어느 시골이었다. 형수들도 각자 일을 시작했다. 어머니는 형들을 따라다니며 손자들을 돌봤다. 더 이상 태섭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어느 날 태섭은 편지 한 통을 받았다. 태준이 보낸 편지였다. 태섭은 펼쳤다. 태섭아, 그동안 미안했다. 내 말이 맞았어. 우리가 너한테 잘못했어. 어릴 때부터 계속 무시했지. 미안해.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진심이야. 너한테 도움 청한 것도 잘못이었어. 내가 받은 거는 내 거야. 아버지가 너한테 준 거니까. 우리가 받은 것처럼. 우린 이제 우리끼리 살아갈 거야. 너도 잘 살아. 재단 일도 잘 되길 바라. 형이? 태섭은 편지를 접었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서진이 물었다. 형한테서 온 거예요? 응. 뭐래요? 미안하대. 서진은 웃었다. 이제라도 깨달았네요. 태섭도 웃었다. 그러게. 둘은 다시 일을 시작했다. 재단 개소식 준비였다. 다음 달이 개소식이었다. 할 일이 많았다. 며칠 후 태섭은 가평 창고를 다시 찾았다. 혼자 갔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여전히 곰팡이 냄새가 났다. 하지만 이제는 익숙했다. 벽에 걸린 사진을 봤다. 어린 태섭을 안고 있는 아버지. 태섭은 사진을 쓰다듬었다. 아버지, 잘하고 있죠?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태섭은 느낄 수 있었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는 걸.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형들에게 줄 봉투가 들어있었다. 태섭은 마음을 바꿨다.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었다. 각 봉투에 5천만 원씩 넣었다. 형들 둘에게 줄 돈이었다. 조건이 있었다. 봉투에 쪽지를 넣었다. 형, 이건 마지막이에요. 이 돈으로 다시 시작하세요. 더 이상 저한테 도움 청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게 하나 있어요. 재단 개소식에 와주세요. 그게 제 조건이에요. 봉투를 봉했다. 우체국에 가서 붙였다. 태준과 태호 앞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섭은 편안했다. 완전히 끊을 수도 완전히 도울 수도 없었다. 하지만 이 정도면 됐다. 최소한의 도움. 그리고 형들이 반성할 기회. 휴대폰이 울렸다. 서진이었다. 오빠 어디에요? 지금 집 가는 중.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먹어요. 제가 요리할게요. 그래. 뭐 해줄 건데? 비밀이에요. 태섭은 웃었다. 알았어, 갈게. 전화를 끊었다. 태섭은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아름다웠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태섭과 서진의 그리고 형들이 모두가 각자의 길을 가는 것.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토지 개발 계약을 마쳤다. 예상대로 600억이 확정됐다. 돈은 분할 지급 방식이었다. 첫 계약금으로 100억이 들어왔다. 태섭과 한서진은 그 돈으로 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재단 이름은 윤성호 장학재단으로 정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걸었다. 목적은 교통사고 유가족과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것이었다. 서진의 아이디어였다. 우리처럼 힘든 아이들을 도와야 해요. 태섭은 동의했다. 둘은 밤낮으로 준비했다. 변호사를 만나고 서류를 작성했다. 사무실도 얻었다. 작지만 깨끗한 곳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태섭 씨? 저 태준이 형수예요. 태섭은 놀랐다. 형수님? 네,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요. 무슨 일이세요?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다. 태준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태섭은 침묵했다. 회사 완전히 망했어요. 빌딩도 경매 넘어갔고요. 지금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어요. 그래서요?
태섭 씨, 제발 좀 도와줘요. 조금만이라도. 태섭은 고개를 저었다. 전화라 보이지 않았지만, 형수님, 죄송하지만 안 돼요. 왜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었으면 예전에 잘해주셨어야죠. 형수는 울먹였다. 태섭 씨, 제발이에요. 우리 애들도 있어요. 애들은 무슨 죄예요? 태섭은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형수님, 전 더 이상 형들 뒤치다거리 못해요. 죄송해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다음 날 둘째 형수에게서도 연락이 왔다. 마찬가지였다. 태호의 병원도 파산했다. 집도 넘어갔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질 상황이라고 했다. 태섭은 마찬가지로 거절했다. 어머니에게서도 전화가 왔다. 태섭아. 네. 형들 좀 도와줘라. 안 돼요. 이 나쁜 자식아. 내가 그렇게 배운 게 없니? 태섭은 조용히 대답했다. 저도 평생 도움 못 받았어요. 어머니는 울었다. 하지만 태섭은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전화를 끊었다. 한 달 후였다. 태섭은 재단 사무실에서 서진과 일하고 있었다. 문이 열렸다. 큰형 태준이 들어왔다. 야위어 보였다. 수염도 자라 있었다. 옷도 낡았다. 태섭아. 태섭은 일어섰다. 형. 잠깐 이야기 좀 하자. 1년이 흘렀다. 윤태섭은 재단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오늘이 윤성호 장학재단 개소식 날이었다. 1년 동안 준비한 결과였다. 사무실은 깔끔하게 정리됐다. 현수막도 걸렸다. 손님 맞이 준비도 끝났다. 한서진이 들어왔다. 오빠 다 됐어요? 응, 거의. 서진은 정장을 입고 있었다. 재단의 첫 직원이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땄다. 태섭은 자랑스러웠다. 긴장돼요? 서진이 말했다. 태섭은 웃었다. 나도. 사람들 많이 올까요? 올 거야. 초대장 다 보냈어. 서진은 창밖을 봤다. 날씨 좋네요. 그러게. 아버지가 도와주시나 봐. 둘은 웃었다. 오후 2시였다.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지역 인사들, 교육 관계자들, 언론사 기자들. 많은 사람이 왔다. 태섭은 입구에서 인사했다. 서진도 옆에서 도왔다. 그때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다. 큰형 윤태준이었다. 옆에 형수와 조카들이 있었다. 둘째 윤태호도 왔다. 역시 가족과 함께였다. 태섭은 놀랐다. 초대는 했지만 정말 올 줄은 몰랐다. 태준이 다가왔다. 태섭아. 형. 둘은 악수했다. 어색했지만 따뜻했다. 축하해. 고마워요, 형. 태호도 인사했다. 잘 됐다, 막내야. 고마워요, 형. 형수들도 인사했다. 조카들은 낯을 가렸다. 태섭은 조카들 머리를 쓰다듬었다. 형들은 많이 변해 있었다. 겸손해 보였다. 예전에 오만함은 없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왔다. 이정희였다. 많이 늙어 보였다. 태섭은 멈춰 섰다.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다.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가 먼저 말했다. 잘했구나. 태섭은 대답하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내가 옳았어.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하다. 평생 너한테 잘못했다. 태섭은 눈물이 났다. 어머니. 아니야, 난 네 어머니가 아니지. 하지만 그래도 미안하다. 태섭은 어머니를 안았다. 어머니도 안아줬다. 둘은 한참 그렇게 서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지켜봤다. 개소식이 시작됐다. 태섭은 단상에 올라갔다. 마이크를 잡았다. 떨렸다. 심호흡을 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장학재단 이사장 윤태섭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재단은 아버지 윤성호 회장님의 뜻을 이어받아 만들어졌습니다. 태섭은 준비한 원고를 봤다. 하지만 접었다. 마음으로 말하기로 했다.
아버지는 평생 저를 차갑게 대하셨습니다.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시는지. 하지만 돌아가신 후에야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다. 아버지는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리고 속죄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실 때는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단을 남기신 겁니다. 태섭은 서진을 봤다. 제 옆에 있는 분은 한서진 간사입니다. 그리고 제 친누나입니다. 사람들이 술렁였다. 아버지는 두 가정을 가지셨습니다. 복잡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상처받았습니다. 저도, 누나도, 형들도, 어머니도. 태섭은 형들을 봤다. 하지만 이제는 용서하려 합니다. 서로를. 그리고 아버지도. 눈물이 흘렀다. 이 재단은 아버지의 마지막 유산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용서입니다. 화해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태섭은 눈물을 닦았다. 저희 재단은 교통사고 유가족과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겠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박수가 계속됐다. 감사합니다. 태섭은 단상에서 내려왔다. 서진이 안아줬다. 형들도 다가와 악수했다.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였다. 식이 끝나고 다과회가 열렸다. 사람들이 태섭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태섭은 일일이 감사 인사를 했다. 서진도 바빴다. 명함을 나눠주고 설명했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 손님들이 하나둘 떠났다. 형들도 인사하고 갔다. 잘 지내. 태준이 말했다. 형도요? 가끔 연락하자. 그래요. 태호도 악수했다. 고생 많았다. 형도 건강하세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나갔다. 태섭을 보며 말했다. 잘 살아라. 네, 어머니도요. 문이 닫혔다. 태섭과 서진만 남았다. 둘은 주저앉았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끝났네요. 서진이 말했다. 응.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 둘은 창밖을 봤다. 노을이 지고 있었다. 붉고 아름다웠다. 오빠. 응? 우리 잘할 수 있을까요? 태섭은 웃었다. 당연하지. 우리 둘이잖아. 서진도 웃었다. 맞아요. 잠시 후 태섭은 일어났다. 누나, 나 잠깐 다녀올게. 어디 가요? 창고. 마지막으로 가보려고. 같이 갈까요? 아니, 혼자 갈게. 금방 올게. 태섭은 차를 몰고 가평으로 향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다. 별이 하나둘 나타났다. 창고에 도착했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손전등을 켰다. 벽면의 사진들을 봤다. 아버지와 어린 자신. 태섭은 사진을 떼어냈다. 품에 안았다. 바닥에 앉았다. 아버지. 목소리가 울렸다.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이 진짜 남긴 게 뭔지. 눈물이 났다. 돈이 아니었어요. 땅도 아니었어요. 용서였어요. 손으로 바닥을 쓰다듬었다. 형들을 용서하고 어머니를 용서하고 저 자신도 용서하는 것. 그게 당신이 원하신 거였죠? 바람이 불었다. 창문이 흔들렸다. 이제 저도 용서할 수 있어요. 다 놓아줄 수 있어요. 태섭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감사해요, 아버지. 평생 날 지켜봐 주셔서. 창고 안이 따뜻해졌다. 아니, 태섭의 마음이 따뜻해진 것이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일어났다. 사진을 가방에 넣었다. 창고를 둘러봤다. 마지막으로 안녕히 계세요. 문을 닫았다. 자물쇠를 잠갔다.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다. 차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었다. 백미러로 창고를 봤다. 낡은 건물이었다. 하지만 태섭에게는 보물 창고였다.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차는 서울로 향했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태섭은 재단에 출근했다. 서진이 먼저 와 있었다.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오빠, 어제 창고 다녀왔어요? 응. 어땠어요? 좋았어.
마음이 편해졌어. 서진은 커피를 건넸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응, 끝났어. 둘은 커피를 마셨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했다. 오빠, 오늘 첫 장학생 면접이에요. 그래? 몇 명이야? 10명이요. 다들 어려운 환경이에요. 잘 뽑아야겠다. 당연하죠. 시간이 흘렀다. 면접이 시작됐다. 아이들이 하나씩 들어왔다. 태섭은 한 명 한 명 이야기를 들었다. 부모를 잃은 아이, 가난한 집 아이, 아픈 가족을 돌보는 아이. 모두 힘든 사연이 있었다. 태섭은 모든 아이를 합격시켰다. 10명 다 뽑아요. 서진이 놀랐다. 전부요? 응, 전부. 다 도와줘야 해. 서진은 웃었다. 좋아요. 저녁이 됐다. 태섭은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다. 하늘을 봤다. 별이 빛났다. 아름다웠다. 서진이 다가왔다. 뭐 봐요? 별. 예쁘죠? 응. 둘은 나란히 서서 하늘을 봤다. 오빠 아버지가 저기 계실까요? 태섭은 웃었다. 그럴 거야. 우리 보고 계실까요? 당연하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서진은 태섭의 팔을 잡았다. 우리 잘하고 있는 거죠? 응, 잘하고 있어. 별이 더 밝게 빛났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다. 태섭은 가슴이 벅찼다. 1년 전 장례식장에서 창고 한 채를 받았을 때 태섭은 절망했다. 하지만 그 창고 안에는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사랑, 후회, 용서, 그리고 희망. 이제 태섭은 알았다.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었다. 땅도 아니었다.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은 태섭과 서진이 함께 걸어갈 길이었다. 힘든 사람들을 돕는 길, 사랑을 나누는 길. 오빠, 응? 감사해요. 왜? 제 오빠가 되어줘서. 태섭은 서진을 안아줬다. 나도 고마워. 내 누나가 되어줘서. 둘은 한참 그렇게 서 있었다. 밤하늘 아래, 별빛 아래, 윤성호 장학재단의 간판이 불을 밝히고 있었다. 그 불빛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아이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었다. 아버지가 원했던 것처럼. 태섭은 미소 지었다. 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저희가 당신의 뜻을 이루는 것을.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마치 아버지의 대답 같았다. 태섭과 서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그리고 윤성호의 마지막 유산은 계속 살아 숨쉬었다.